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밤새 태풍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셨습니까? 태풍특보가 해제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전국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전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또 많은 양의 비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이동 경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 태풍은 5시 30분경 북한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했고요. 앞으로 북한 내륙을 관통하면서 세력이 차츰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초속 30m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는 빗줄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 남해안에 20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에는 22도에서 27도, 한낮에는 28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무더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태풍 바비 걱정되셔서 그 창에다가 테이프 붙이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주 큰 피해는 남기지 않고 이렇게 북쪽으로 갔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 특보가 해제된 상태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한 15분 정도 일찍 일어났거든요.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요. 전에 우리가 그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출근길이 복잡해서 출근들을 늦게 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분들은 전부 차를 대부분 놓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서 사건 사고가 많지 않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전국으로 봤을 때 한 30에서 한 80mm 정도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태풍이라는 말 자체가 큰 바람이란 뜻이잖아요. 네. 간 태풍도 다시 보자.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서울 지역 살펴보게 되면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서울은 다행히 수도권 네. 인명피해 없고 큰 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밤 보면은 제주도가 제일 심각했어요. 네. 제주도에서는 뭐 이 쓰러진 나무, 가로수가 주차된 차도 덮쳤고 지금도 정전 피해가 심해서 한 800여 가구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람에 시설물들이 떨어져 갖고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공이나 배 운항은 종료되고 뭐 이렇게 정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일단은 바닷길과 뱃길이 막혔다 네, 그랬는데 오늘 새벽 6시를 기점으로 제주공항은 운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길로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데 휴가철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지금 한 3만 5천 명 발목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뱃길은 재개되지 않고 있으니까 항공편으로 천천히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엎친 데 덮친 격에서요. 코로나19가 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보통 야외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잠시 철거하고요. 오후 1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만 건물 안에 있는 선별진료소나 민간병원의 진료소 등은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거주지의 보건소나 전화하면 다 이동 경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상 예보와 관련해서 우리 기상청 예보하고 해외 앱 깔아서 그걸 보는 분들이 있구나 이랬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역대급 최장의 장마를 올해 겪었잖아요. 이 장마도 길고 비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오고 온다 그랬는데 안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편이 많으니까 사실 시민들은요. 비 온다 그래서 우산 하나만 들고 나와도 종일 비가 안 오면 약간 짜증이 나요. 우산을 잘 잃어버리고. 네. 저도 올해 한 서너 개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상청이 더 잘 맞는다더라. 그러니까 일본의 앱, 그리고 또 이제 영국 BBC 웨더 앱,
그 노르웨이 글쎄, 기상청이 노르웨이까지 뛰었어요. 갔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태풍은요, 네. 우리 기상청이 가장 정확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네. 황해도, 옹진반도로 상륙하는 경로를 네. 우리 기상청이 가장 정확히 맞춰서 네. 우리 기상청의 쾌거라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국제대회에서 오랜만에 아, 이긴 그랬구나. 느낌. 아, 그러네. 예. 네.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수도권이 태풍 영향권에서 언제쯤 벗어나게 될까요? 지금 오전까지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간태풍도 다시 보자. 정확한 네. 말씀이세요. 네. 태풍이 중심만 지나갔다고 끝난 게 네. 아니고 또 수많은 비를 뿌리거나 돌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전까지는 다소 주의를 해달라는 기상청의 당부입니다. 네, 그럼 뭐 현재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또 대비를 해두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이 태풍이 오면은요, 도심에서는 공사장과 건물의 시설 파손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유의하고요, 외출을 아무래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가정집에서는 특히 창문 단속이 중요한데요. 창틀을 고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테이프를 붙여놓고요.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고리를 걸고요.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놓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완전히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9호 태풍이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또 이제 비가 오고 그동안 워낙에 오랫동안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또 이렇게 또 좀 약해졌죠. 많이 있어서 약해졌죠. 네. 이런 부분은 또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여간 주변 둘러보시는 건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요. 네. 오늘 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재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추이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확진자 추이 18,265명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한 14,0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훅 많이 늘어났어요. 어제 발표를 보시면 그 전날 하루 기준 일일 확진이 32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명대 사흘 가다가 다시 300명대로 늘어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올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슬아슬한 이 기점에 있고요. 지난 2주 동안의 누적 확진자가 무려 3,500명에 달합니다. 계속 좀 우리는 이 위험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재확산 이게 나오면서 더 걱정스러운 것이 이 코로나19가 전에보다 점점 내 주변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 때문에 맞아요. 네. 굉장히 좀 두렵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깜깜이 확진자, 깜깜이 네네. 환자가 그렇게 많다 이래서 말이죠. 서울 깜깜이 확진자가 이 지난 주말을 보면요, 이 한 45%까지 예. 올라갔어요. 절반이 깜깜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도 21%입니다. 네.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왜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일주일 동안에 한 7.6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추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태롭다. 네. 역학당국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예전에는 추적조사하면서 막았는데 이제는 손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 왔다. 그럼 그게 걱정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동시에 접촉을 멈추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의료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라도 3단계 격상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느슨해진 건 사실이에요. 뭐 최근에는 카페나 식당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서요, 이 코로나 발생 카페, 뭐 식당 안에서 턱스크 대화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턱을 이렇게 걸치고 대화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도 이거 혹시 안 걸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또 걸린 분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예. 이게 순간인 것 같아요. 요사이 이럴까 싶었는데 지금 뭐 카페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잠깐 방심에 지금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전파력이 뭐 9배나 빨라졌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1월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지만 S형이에요. 네. 감염력이 약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V형이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태원 클럽 때부터는 유럽을 휘감아 돌고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금 GH형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림 보시면은 돌기가 나와 있잖아요. 빨갛게.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건데 네. 그게 한 5배 이상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잘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네. 감염력이 최대 9배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9배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제 제가 관심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고령자들입니다.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60대 이상의 고위험군들이 하루 평균 발생하는 비율을 봤더니 100명 정도 평균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각별히 철저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방역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입니다. 근데 3단계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경제적인 문제들이잖아요. 네. 지금도 참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지금 항공업에 있단 말이에요. 네. 아내가 많이 나가냐 안 나가냐에 따라 보면은 경제가 죽었구나 살았구나 알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9월, 10월에 있었던 강연 다 전면 취소되고 그렇죠. 다 연기됐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또 소상공인의 매출이 반으로 그럼.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그전에 약간 희망을 가졌던 게 V자로 해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사실상 이게 거의 다시 주저앉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정 기자님? 그럽니다. 좀 너무나 안타까운 네. 그런 상황이 왔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할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많이 짭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코로나19를 막는 그런 방안으로 하나를 짜고요. 네.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 만에 하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 시나리오 하나, 또 부정적 시나리오 하나를 짜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OECD 기준으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예. 회원국 중에 1위로 됐었죠. 네. 근데 정말 희망적인 상황이 왔었는데 바로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 코로나19의 뜻하지 않는 또 재확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두 번째 시나리오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통 좋았을 때가 마이너스 0.8%의 성장률이라면 이제는 마이너스 2%대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 그런 그런 상황이 좀 그렇게 불리한 거죠. 되는군요. 네. 네. 실제로도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식당이나 카페 가기를 꺼려 하시잖아요. 우리도 자영업자분들이 바로 또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벼랑 끝까지 왔다는 얘기를 네. 하는데요. 재확산된 지금은 30% 수준으로 수익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난 2월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터졌을 때는요. 상황이 정말 이젠 포기해야 되나 했는데 또 희망이 된 거거든요. 네. 이제 또 포기해야 되나 했는데 또 이태원발이 나왔는데 이 희망과 절망이 교차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근데 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연결되는 부분이요. 뭐 사업자나 기업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실업률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말초 중에 말초라고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우리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직원들도 계시지만 프리랜서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의 어려움 커지는 데다가 지금 제일 큰 어려움과 고민이 될 분들은 누구냐면 취준생들이에요.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이번에 뽑기는 하는 건가 고민이 많을 때죠. 7만여 개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네. 고용 유지 지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장기화됐잖아요. 이제 이거 끝났습니다. 네. 9월에 당장 실업 대란이 올 것이다. 9월이 지금 다음 주지 않습니까? 취준생들 걱정입니다. 아니, 국내 경제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물 건너 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과 우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좀 상황을 좀 보면은요. 네. 2월, 3월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전 세계 중에 방역을 잘 해서 이제 방역에서부터는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네. 1차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어느 정도의 이제 내수 반등이 나오게 됐고요. 원래 시나리오대로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면 7월, 8월에는 휴가 시즌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휴가 시즌에 매출이 또 오른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9월로 넘어가면 또 뭐가 있죠? 추석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좀 끌어가려고 했었는데 예. 7월에 뜻하지 않는 집중호우가 왔었고요. 예. 네. 8월에 현재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거의 방역도 중요하고요. 예.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정부는 경제 때문에 쉽게 올리지 못하고 네. 의료 전문가들은 이거 지금 막아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최근 2주를 이제 통계를 집계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 주 동안에 하루 차이에 2배로 폭증하는 확진자가 예. 더블링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두 차례 나오면 3단계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 두 번째는 아직 안 됐어요. 예. 첫 번째는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단계와 3단계 경계선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네. 오늘 당장 3단계로 올려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아하. 그 말씀해주신 3단계로 올리게 되면 네. 우리 전반적인 생활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이질 못하게 돼요. 네. 지금 2단계는 뭐냐면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실외에서도 100명 이상 집합은 금지. 예. 3단계가 되면 아주 더 빡빡해집니다. 10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그럼 쉽게 말하면 2단계 때는 결혼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50명 이내 뭐 양가 이제 친지들만 모여서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3단계가 되면 장례식에 조문 못 갑니다. 예. 10명 이내면은 가족들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고위험군 시설은 2단계에서도 지금 이제 영업을 못 합니다만 3단계에서는 중위험 시설도 뭐 목욕탕 이런 데 다 문 닫아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미용실 같은 데도 지금 원래는 문을 닫는 게 맞는데 정부는 그래도 한 9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두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스포츠 지금 무관중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도 TV로 보는데 스포츠 다 중단되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지금 현재는 유연이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3단계가 되면 필수 인력만 남기고 모두 재택근무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거죠. 멈춘다 이렇게 예. 보면 되고요. 유럽이나 네. 미국은 썼는데 우리가 민주적 방역을 하느라고 네. 안 쓴 말이 네. 이동 제한, 봉쇄 이런 말인데 네, 네. 사실상 거기에 준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필수 시설과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게 멈추게 된다면 예상을 해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겠다라는 그럼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해외에서는 이렇게 3단계 시행을 하고 있는 네. 곳도 있잖아요. 그것들은 좀 어떤가요? 그렇죠.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기는 한데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2월, 3월 코로나가 처음 퍼졌을 때 경제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2단계를 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완화된 2단계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만에 하나 3단계로 가게 될 경우에 내수 경제, 큰 틀에서의 한국 경제는 얼마만큼 이제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모델과 유럽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봉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생산 쪽에는 셧다운이라는 말을 쓰고 큰 틀에서는 이제 락다운, 경제를 잠가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미국도 주마다 좀 다릅니다. 시행했던 것이. 그래서 뭐 어떤 주는 뭐 아예 외출도 못하게 한 뭐 주도 있고 어떤 주는 뭐 어느 정도 시설을 열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뭐 뉴욕주라든가 오레곤주를 다 감안해 봤을 때 우선적으로 분기의 실업률은 2자릿대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가량 분기에 치솟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분기 성장률을 보면 이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0%가 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게요. 미국의 집계 방식은 연율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2분기에 나빴던 게 전체 1년이 다 됐을 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마이너스 30%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비교하면 미국의 2분기가 마이너스 8%. 이것도 크죠. 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나쁜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미국 모델을 작용하면 마이너스 8%인데 과연 이제 우리가 그만큼 나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미국 모델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정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이게 장면으로 기억나는 게 몇 달 전이지만 그 음악을 좋아하는 이탈리아에서 락다운이 돼 있으니까 이 베란다 콘서트. 맞아요. 누군가 베란다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지금 또 나오네요. 마을에서 박수 치고 저 좁은 마을에서 다 갇혀 있는데 네. 아주 답답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때 눈물이 나왔던 게 자가격리된 사람들이 베란다에 나와서 또 서로 호응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게 좀 안쓰러우면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꾸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거 보면서 저는 이태리답다. 저 노래와 춤과 여유를 네. 즐기는 분들이잖아요. 네. 예, 그런 생각을 또 했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의 락다운은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랬군요. 예, 유럽은 미국보다도 더 컸던 것이 가령 이탈리아 화면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외출 금지까지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당시 근로자의 한 45% 정도가 그냥 쉬었고요. 예. 분기 성장률로 따지면은 뭐 미국보다도 유럽이 훨씬 더 타격이 큰. 아마도 유럽은
내수, 서비스로 거의 경제가 지탱되지 않습니다. 관광이 또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타격이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미국에 직접적인 통계가 있는데 지난 3월에 왜 봉쇄령 한 석 달 정도 내렸었잖아요. 네. 뉴욕의 경우에는 음식점이 1,300곳이 파산됐고 4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랬다. 이런 통계가 잡혀 있는 정도입니다. 네. 3단계가 혹시 조심스러운 우리 예측입니다만은 만약에 간다. 우리 경제 타격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일단 앞서 미국 모델, 유럽 모델 봤으니까 정말 나빠질 것이다라는 건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우리 한국 경제의 모델은 내수와 수출이라는 양날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을. 근데 이탈리아나 아까 유럽은 거의 제조라는 이 수출이라는 개념이 없죠. 또 미국은 소비의 국가입니다. 뭐 제조 수출로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출이란 또 하나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내수는 정말 3단계로 가면 힘들어지겠지만 수출에서 좀 힘을 어느 정도 좀 내는 것으로 좀 만회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와 그런 것도 그런 희망도 남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좋아져야 이게 우리가 수출 대우를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말씀만 들어도 뭔가 길이 조금만 열리면 확 뚫릴 것도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제가 이제 수출이란 카드를 얘기했지만 네. 수출도 우리 이재용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대수출국의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래서 좀 이 변수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라는 그러게 거죠. 말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와중에 들리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 이런 얘기 들려요. 네. 서민 경제 시금석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다 카드로 많이 찍으시지만 네. 찍으면 얼마 빠져나가느냐. 네. 이게 뭐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요. 자, 한번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네. 지금 현재 지하철 가격과 버스 가격은 2015년 가격이에요. 네. 이때 지하철이 200원 올랐고 버스가 150원 올랐고 네. 5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는데 네. 자, 이제 최근 서울시가 이 지하철과 버스를 한 200~300원 정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은 5km당 100원의 가격이에요. 네. 근데 5km 가는데 한 200원 정도로 네. 2배가 되는 거죠. 네. 올려야 되지 않는가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인상이 결정되면 내년 초 1월이나 2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요즘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게 된 배경은 뭡니까? 배경이 있어요. 네. 배경은 자 이제 대중교통이 뭐 수익 사업으로 돈을 네. 버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이제 끌어안아 줘야 되고요. 이건 유지되는 거고 또 설비가 노후했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계속하면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용객은 줄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적자가 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비용은 늘었어요. 네. 엄청나게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구조상 이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민들 혹은 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예상돼요. 이게 왜냐면 지하철 기본 요금은 카드로 낼 때요. 1,250원이거든요. 네. 버스는 1,200원입니다. 근데 지하철 요금을 250원을 인상하면요. 1,500원인데 하루에 출근, 퇴근하면 최소 2번은 타야 되는 거거든요. 네. 30일로 치면은 한 달이 모이면 어이구 93,000원이나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돈이 좀 잘 벌릴 때 그러면 네. 좀 그래도 부담이 덜한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필 이때라서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 1차 재난지원금 우리 받아서 썼잖아요. 네, 네. 2차 얘기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당정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가 하지만 어제 그제를 좀 보면 일단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보다는 방역에 더 힘쓰자라는 쪽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에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컨틴전시 플랜, 위기 상황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네.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쓰는 방식 중에 하나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현재 정치권을 좀 보면 뭐 약간 나뉘기는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뭐 이야기가 굉장히 좀 예. 핫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분명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뿌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네. 돼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네네.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지표들은 실효성이 있다고 나와요. 1차 때 많이들.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네네네. 네. 1차 때. 그래서 지금 2, 4분기를 비교해 보니까 네. 한 가지 아주 좋은 지표는 뭐였냐면 소득 격차가 줄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엄청나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위 20%의 소득이 8.9% 올랐어요. 네. 상위 20%의 소득도 2.6% 올랐어요. 제일 좋은 모델이 뭐냐면 오르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렇죠. 내리면서 격차 줄어들면 서로 힘듭니다. 유지되면서 뭐 격차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가계 소득이 줄었는데 공적 이전 소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이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계속하면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좀 중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난지원금은 시기 안에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중요한 게요. 보통 이렇게 코로나19가 터지면 안 쓰고 안 먹거든요. 네. 근데 돈이 생겼어? 쓰다 보니까 써도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또 잠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소비 패턴이 있는 게 확실히 맞는데 저희가 지난번 재난지원금 쓸 때 한 달, 두 달 동안 진짜 너무 신났었거든요. 정말 신나게 매일 시장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사실 소비가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니까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이네요. 네. 평균 가계 소비 성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번 이 보면은 여기에서 좀 우리가 함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화면을 좀 보면은 재난지원금 이후에 2분기의 평균 소비 성향, 네. 즉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 네. 대비 얼마나 썼냐를 봤을 때 67.7%로 작년 동기보다는 2.5%포인트 네.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보다는 떨어졌잖아요. 그럼 효과가 없나라고 할 텐데 화면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1분기보다는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실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올해가 힘드니까 네. 큰 틀에서는 지갑을 닫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반면에 1분기 힘들었을 때보다는 이 정도의 1분기로 봤을 때는 늘어났다는 것을 보면 뭐 효과도 있었다라는 분석이 가능한데 제가 보는 지표는 일단은 이거 외에도 이게 엄밀히 말해서 한 12조 원 이상 되는 돈을 바로 뿌린 거 아니에요? 예. 돌핀처럼. 예. 그랬을 때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효과를 받나. 근데 가계 매출이라든가 소상공인 분들의 카드 매출 실적을 좀 보면 심지어 작년 5월보다도 좋아졌어. 그러니까 마중물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겠구나라는 예. 추론은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냐 아니면 선별해서. 일부냐 선별해서 주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겠죠. 네. 저는 선별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네. 서민들 없는 분들은 긴급한 마중물의 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그전에도 나왔던 논란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누구에게 얼만큼 줄 것이냐. 또 그리고 사실 이게 두 가지. 하나 긴급 지원 또 하나 경기 부양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면 이건 오히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비용도 그걸 선별해내는 비용을 들이느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그 이 논의가 또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 박사가 맡아서 날 줘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경제 전문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두 분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를 놓고 또 이슈를 네, 붙였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만에 하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간다면 네. 실은 이것은 정말 나쁠 때까지를 가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방식 외에도 정말 힘든 업종에 바로바로 쏘는 네. 4차 추경을 해서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선택지로 둬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왜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설명을 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아요. 이거를 써요. 소상공인이 일단은 살아요. 네. 그걸 마중물로 해서 돈을 더 써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근데 3단계로 돌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빨리 시급하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 외에 또 하나의 지원 방식도 카드로 둬야 된다라는 쪽이고 만에 하나 재난지원금 쪽으로 간다면 네. 2차 재난지원금 쪽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선별적 지원은 이 행정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듭니다. 그러니까 즉 하위 50%와 하위 51%를 구분할 그걸 특별하게 그 차별해야 될 그럴 이유를 찾지 못하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지원이라는 것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분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진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하위 40%, 하위 50%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여기엔 아니더라도 가령 뭐 소득 상위 한 55%, 60%예요. 식당을 하세요. 네. 뭐 한 고용도 3명 정도를 하시는데 이분들 코로나19로 거의 지금 빚더미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행정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또 더 어려워진 분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네. 구별해낼 수 없다면 큰 틀에서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눠보면 그 코로나 이후에 네. 뭐 코로나 전에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얘기를 했는데 다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어떻게 보면 흥청거리고 이러는 네. 거예요? 네. 지금 요즘에 논의되는 뉴스를 보면 이렇게 힘든데 네.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4차 추경이라든가 여기에 난색을 네. 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그러지 할 텐데 실은 기획재정부의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힘들지만 시중에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가계 부분의 통화량 증가율을 이렇게 좀 냈습니다. 이제 증가율 자체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내가 돈 필요해. 네. 그럼 하루 내에 현금으로 딱 만들 수 있는 돈이 1,300조 원이 넘고요. 야, 1,300조. 예. 하고 금융기관이란다 이렇게 묵혀있지 않고 우리가 말한 시중에 돈 얼마더라. 네. 이걸 M2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3,000조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어제 그제 주식시장 또 부동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건 완전히 딴 세상이거든요.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으로 네. 펼쳐지니까 네. 이 당국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네. 이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했다간 이것이 생산적인데 쓰이기도 하겠지만 어려운데 쓰이기도 하겠지만 이 돈 가지고 또 투자자산 시장으로 그러니까. 가는 것이 할까 봐. 아닌가라는 네.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당국의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300조, 3,000조 돌아다니는데 구경 어디 있어요? 그 돈이 어디가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어디가 본 적도 없어요. 야, 정말 희한하네, 희한해.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지금 뭐가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네. 네, 다 뭐 무급휴직이라든가 이런 휴직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잘 보시면 아마 산업 구조 전환 뭐 이런 표현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다음의 세상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쪽이 아니라 뭐 언택트라고 하죠. 네. 이런 쪽의 산업, 이런 쪽의 기업이 돈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혹은 있는 돈을 이제는 그런 쪽으로만 갔다가 막 투기성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앞다투어 진입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래 말이에요. 근데 비단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은 아니고요.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심지어 미국의 2030 젊은 세대들이 미국인들은 원래 주식 직접 투자 안 하거든요. 다 간접 투자잖아요. 네, 펀드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도 그 앱을 하나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아 이게 우리가 돈 주고 돈을 뿌리고 지원을 하면 소비로 가고 힘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말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방역에 또 막혀 있고 있으니까 이게 좀 왜곡돼서 계속 주식,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당국도 이것 때문에 돈의 물꼬를 그러게. 또 하나 내서 생산적인 분야로 좀 흩어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경제는 언제 풀린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현재는 방역을 네.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최선의 방역이 최고의 경제 정책이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현재는 방역을 막지 못하면 뭐 돈을 쓸래야 오프라인에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역이 되고 부디 지금 뭐 300명 선이 다시 200명으로 떨어져서 3단계를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좀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지만 네. 어쩔 수 없이 3단계가 또 간다면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전 국민이 합쳐서 방역에 몰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요즘 경제 얘기하면 조금 헷갈립니다.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또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있다고 그러고 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슈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금주일시 탑3 3위 보겠습니다. 3위는요. 일상에 파고든 로봇입니다. 아니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가 영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곧 오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 생활 속에서 제가 이제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네. 뭐 절단 장애인분들은 이렇게 뭐 기계판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어디 걸어줘 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되고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생활 속에서 로봇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희 공항 가면은 로봇 다 돌아다녀요. 맞다. 맞아요, 돌아다니고 그거 말고 이제 저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한 게 로봇이 타준 커피 드셔보셨습니까? 아, 네. 그래요? 만나더이다. 네.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신기했어요. 사실은 이 로봇 셰프가 있다는 소식 다들 아실 거예요. 네. C그룹의 패밀리 레스토랑 국수 코너에서 원하는 재료를 그릇에 담아 건네면 로봇 셰프가 요리를 해주고요. 실제 요리사처럼 세밀하게 움직입니다. 이 기술을 위해 모션 제어 기술가요. 다양한 조리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툴 체인지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로봇은요, 이 테이블까지 음식을 안전하게 가져다주고 식사를 다 마치면 빈 그릇을 주방까지 운반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 더 들어온다면서요? 당연히 점점 더 들어오죠. 왜냐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이게 또 노동자들의 일자리와는 나쁜 그렇죠. 영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업에서 뭐 전산 자료들을 입력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빼주는 것을 과거에 무슨 이 정보 어시스턴트 지원자들이 했다면 지금 다 소프트웨어가 해주고 있는데 매우 효율적이고 이제 성과도 높고 신선하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몇 주 후면은 이 최영일 로봇 평론가 그리고 제가 이분 사람일까 보실까 아니 방송가에도 방송가에 이미 스포츠 기자는 로봇화 됐고요. 기상 기자도 로봇화 되고 있고 그런가? 조만간 MC와 평론가도 로봇화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 실직 위기가 높은 일자리들입니다. 네. 큰일이네. 우리는 어떡하죠? 갑자기 걱정되는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쇼핑 같은 것도 그래요. 이호 선생님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는 가서 뭐 옷을 사진 않거든요. 제가 홈쇼핑. 네. 쇼핑 많이 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홈쇼핑하면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모델이 입은 옷을 보고 샀는데 너무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르죠. 거기 입었을 때는 앵두였는데 내가 입으면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겨나는데 사실 이렇게 막상 다른 제품을 만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된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왜 증강현실이라 해서 AR이라는 거 유행하고 또 가상현실, VR 이렇게 뭐 써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 한 L 쇼핑에서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모바일 휴대폰을 가지고 그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선글라스를 산다. 그러면 내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그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딱 예측이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선글라스가 내 얼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특별히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껴보지 않으면 참 사기가 어려운데 이런 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일명 리얼 피팅이라고 하는 실제로 껴본다, 입어본다 이런 개념을 적용한 건데 아주 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네, 이럴 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참 세상 좋아졌다. 네.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러다가 뭐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편리성을 위해서 참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해지긴 할 텐데 네.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금주일시 탑3입니다. 이번엔 2위인데요. 코로나19 완치는 없답니다. 덜덜덜 팔이 떨리고 제대로 서지 못할 만큼 다리도 흔들립니다. 눌렸던 살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고 피부엔 붉은 혈점도 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들이 코로나 생존자라는 제목으로 올린 후유 증세들입니다. 폐질환은 물론이고 근육이 약해지고 머리가 한 움큼 빠지는 등 증상도 다양합니다. Sore throat, low-grade fever, diarrhea, body aches, mild cough, severe high blood pressure, and loss of taste and smell, as well as shortness of breath. 회복 후에도 만성 피로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still short of breath, coughing, just the fatigue and dizziness, headaches almost daily. SNS를 통해 현재 겪는 일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증상이 평생 지속될 수 있어 더욱 두렵습니다. There were just a lot of nightmares, and that's definitely still affected me. 의사들도 호흡기 질환에만 집중됐던 증상들이 회복 후에는 더 다양하게 후유증으로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We are very much focused on this as a respiratory. We recognize that it's far more complex than that. 코로나 다 나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후유증이 또 이렇게 심각하네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 학술지에 보면 140여 명의 완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87.4%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덜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40대가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코피가 나는 게 아닌데 계속 피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럼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만성 무기력증이라든가 완치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나오는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게 아직 모르는 결과이기 때문에 맞아요. 비정형화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코피가 안 나는데 이게 피냄새가 난다. 이건 환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러한 여러 코로나 이후의 증상들 때문에 나 사회복귀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사회복귀를 미루는 분들도 계시고요. 무엇보다 가장 많은 건 내가 겪었던 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울감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계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각별히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있나요? 대표적인 건 브레인 포그. 이게 뇌에 안개가 꼈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멍할 거 아니에요. 기억력도 저하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멍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이 느껴지고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호소되고 있는 건데 더불어서 만성 피로, 호흡곤란 그리고 관절 통증 이런 것들이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그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탈모가 온다는 건 또 뭐예요? 맞아요. 네. 이게 참 웃을 얘기가 아니고 중년 남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탈모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개수대에 머리카락을 한번 들여다보고 왔는데요. 근데 이게 앓고 나니까 머리가 숭텅숭텅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증상이 아니다. 오히려 감염의 결과로 봐야 한다. 몸의 면역력이 낮아져 있고 체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탈모 현상이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후유증은 일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코로나19를 앓았던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겪으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 코로나19 증상이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 경증 환자에서도 후유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요,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로 회복한 2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요, 35%가 피로, 기침, 미열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걱정되는 게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후유증을 더 심하게 앓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 박사님이 좀 그래프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후유증을 겪는 비율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후유증을 경험한 유상진은요, 18, 30세에서는 26%고요. 35에서 49세는 32%, 50세 이상은 무려 47%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감염자가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질병으로 호흡기 문제인데 후유증은 왜 이제 온몸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일단 앓고 났으니까 전체적인 체력이 약해지면서 다른 질병에도 이제 약화돼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코로나19는 연구가 끝난 이 질병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네. 처음엔 호흡기 질환이고 폐 손상을 이제 야기한다 아니고요. 이게 심혈관이라든가 다른 장기 부위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바이러스가 무서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서요. 네, 7배 정도 뇌졸중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 심혈관에 영향 준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또 1, 2년 후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지금 예단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질병을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재감염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이고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탑3 이번에는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추태 부리는 진상 확진자들입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아니 그 안에서 치료받으면서 추태를 부리는 환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택배라든가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퀵서비스 혹은 음식물 배달 이런 걸 시켜서 네. 가져다 달라고 하거나 지금 가족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 격리치료 돼 있으니까 삼계탕을 먹어야 되는데 네. 보게주로 많았을 텐데 삼계탕을 발라달라. 그래서 그 지금 모자라는 간호 인력이 네. 삼계탕을 발라서 드시게 했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이 호텔이 아니다. 네. 지금 이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갑질인 거죠. 네. 사실상.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건 삼계탕 뼈 발라달라 이것도 황당합니다만 내 속옷 빨아달라. 거기다 코푼 휴지 딱 풀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어허. 옆에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예를 들어서 뭐 어렵습니다. 이게 의료진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줄 때까지 계속 요청. 이거 상황이 심각한데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마음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19 기저질환자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 위험한데요. 그 와중에도 각 티슈에 담배를 숨겨서 아이고. 몰래 반입하는 분도 있고요. 병원밥이 맛이 없다는 등 네. 반찬 투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요. 참다 못한 간호사가 SNS를 통해 지금 여기 호텔 룸서비스가 아니다. 심지어는 그럼요. 저기 뭐 방송하시는 분도 좀 많이 봤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버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니, 실제로 체력 고갈입니다. 네. 지난 24일 청주에서요. 네. 간호사 3분이 잇따라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실려가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력이 고갈됐고요. 지금 지난번 광화문 집회를 전후해서 지금 하루에 검사가 2만 건 이상으로 우리 전국에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의료진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의료진들은 제한이 돼 있고요. 방호복 우리 다 보셨잖아요. 완전히 바람이 통하지 않는 맞아요. 곳인데 최근에 온도가 계속 태풍 때 빼고는 30도가 계속 넘었거든요. 이 의료진들이 평균 하루에 이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시간이 평균 4시간이 넘어요. 네. 아마 저희가 이걸 입고 있으면 1시간이면 아마 거의 졸도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일하는 여건도 힘든 상황에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겠어요. 아, 근데 무리한 막 억지를 부리거나 그냥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네. 뭐 무슨 왜 나를 가뒀냐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서도요. 아니 나 멀쩡한데 왜 나를 가두는 거야? 야 옥상이나 창문 어디 있어? 뛰어내릴 거야. 또는 위협형이죠. 타 병원이나 타 병동 입원 환자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곳은 해준다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냐? 이게 호텔 룸서비스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게 지금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게 본인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마음이 좀 풀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지금 요청하시는 여러 항목들 중에 뭐가 있냐? 나 여기저기 가려우니까 뭐 벌레 물리는데 파스 갖다 달라. 또 영양제 나 이런 거 저런 거 먹어야 되니까 비타민군 갖다 달라. 이런 것도 있고 음압병동인데 왜 다인실이냐? 1인실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의료 방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네, 또 협조를 거부하는 강경하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심한 경우가 네. 포천의 한 부부가 광화문 집회를 다녀오셨어요. 네.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건소 직원이 갔더니 네. 우리만 확진되는 게 억울하다 그러면서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아이고, 접촉을 한 거죠. 세상에. 또 침을 뱉고 그랬다는 거죠. 너무 너무했다. 예. 그런데 이 부부는 결국 확진이 돼서 네. 생활격리 들어갔습니다. 참, 네. 그 보건소 직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네. 근데 검사를 했는데 이 직원들은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네. 절대로 없어야 될 사례입니다. 아니 이 정도 그렇죠.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건 네. 뭐 협박죄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살인미수로 뭐 고발해야 돼. 네. 이런 얘기들이 네티즌들에게서 나오고
나오기도 했죠. 예. 아니, 왜, 그냥 일부겠죠. 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로 풀어본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요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건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닥터가 간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리사 이병용 씨 건강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아픈 허리 때문에 귀여운 두 아들과 놀아주지 못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병용 씨는 어떤 노력을 하면서 이 병을 극복할 수 있었을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국민 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오늘의 주인공 경력 20년의 이병용 셰프. 손수 요리는 물론 식당 운영까지 모든 것을 챙겨야 하는 바쁜 요리사 생활. 순식간에 탄생된 다양한 요리들. 하지만 요리를 하는 동안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요. 갑자기 몰려오는 허리 통증. 그래도 참고 요리는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디스크 증상 올 때 다리 약간 찌릿찌릿하면 허리가 좀 안 좋은 아플 거라고 얘기했었었는데 몸 관리할 새가 없으니까 시간이 잘 없으니까 마음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나 그 파스 좀 붙여야 될 것 같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어가지고 약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밤마다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게 되게 안쓰럽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많이 미안하고 그래요. 아내의 걱정도 커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병용 셰프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닥터가 간다 현장 진단이 이루어졌는데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발 쪽도 문제가 같이 있어 보입니다. 허리 쪽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문제가 있는 점들을 한번 체크를 분명히 해봐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며칠 후 다시 찾은 이병용 셰프의 식당.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그는 세심하게 식당 이곳저곳을 살피는데요. 다소 긴장된 모습인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또 마무리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주방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병용 셰프. 자, 병원 좀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수고해.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늘은 직원들에게 식당을 맡기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자리를 비우기 힘든 바쁜 식당 일로 제대로 된 검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점들을 한번 체크를 분명히 해봐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에 어떤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픈 거는 잘 모르고 살아가지고 참 약간 시험 보고서 결과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그동안 아픈 허리도 참고 지나쳤던 이병용 셰프. 과연 검진 결과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검사하시고 진료 받으신 거 제가 쭉 종합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걱정하셨던 척추 쪽은 이게 이제 척추뼈예요.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게 여기 이제 디스크거든요. 체중을 잘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검정색 디스크가 보이면 일단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무리하거나 그러면 좀 허리도 아프고 때로는 좀 다리도 좀 저리고 좀 그럴 수가 있는 게 바로 경미한 디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다행스럽게 큰 수술을 요하거나 적극적인 시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으십니다. 골다공증은 사실은 40대 남자분한테는 흔하게 발생하는 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골다공증은 우리 이렇게 뼈를 구성하고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정상적인 수치보다 골밀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 영양 때문에 골다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한 70대 이후에 골다공증이 서서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40대신데요. 40대 때 남성분이 골다공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밀하게 체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셰프님이 자세도 좋지 못하시고요. 허리에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운동 처방들, 운동들을 조금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닥터 추천 척추건강 운동법 첫 번째. 이 운동은 속칭 데드버그라고 하는 운동으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척추를 고정시키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사지를 움직이면서 이제 척추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닥터 추천 척추건강 운동법 두 번째. 자세 자체가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척추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힙 힌지, 힙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이제 동작을 이용해서 역시나 척추를 강화하는 이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닥터 추천 척추건강 운동법 세 번째. 이제 척추를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힙 운동, 앉았다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이제 척추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쓰게 되는데 그 척추를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근육을 쓸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가져가면 호흡을 더 많이 가져가죠. 추가적으로 잡아. 주방에서만 일을 하고 하루 종일 그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생긴 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운동이 확실히 최고입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이병용 셰프의 집. 그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달라진 그의 생활 첫 번째는 아침 식사.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병원 갔다 온 이후로 제가 식단 조절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아침에는 가볍게 이제 과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바로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요. 유독 아빠와 몸으로 놀기 좋아하는 둘째. 아들이 달려들면 겁부터 내던 아빠. 네, 저렇게 좋아하는 건 너무 좋은데 되게 점프를 달려오더라고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천재까지 닦겠지. 똑바로 해서 다 나보자. 해봐. 오. 머리. 머리? 오, 예. 네. 네, 완전히 괜찮아졌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올라오기만 해도 허리가 막 찌릿찌릿했는데 확실히 치료 막 하니까 몸이 이제 좀 딴 건 모르겠어요. 엄청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거 몇 년 만이요? 몇 년 만에 푼 거예요? 네. 우와. 처음. 따박. 네. 한결 여유롭고 활기차진 아침. 달라진 그의 생활은 또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쪼개 아침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출근하고요. 가볍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허리가 덜 아프더라고요. 허리에 이제 무리가 덜 간다고 그러나?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셰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병원 다녀오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제가 얼굴 표정 더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1일 아르바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출 2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건강 MC 동엽 씨 오늘 활약도 기대해 볼게요. 스테이크 나왔는데요. 특유의 친화력으로 손님들 응대도 아주 잘하네요. 계산도 실수 없이 꼼꼼하게 그릇도 깨끗이 오늘 1일 알바도 성공입니다. 아이고. 셰프님 고맙습니다. 예.
이야, 이게 뭐예요? 여기 이게 고르곤졸라 크림 소스 함박 스테이크고요. 함박 스테이크에 넣으면 되겠다. 떠먹는 함박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그 맛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아, 참. 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네. 제가 가져온 선물이에요, 선물! 뭘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빠 저 지훈이에요. 이번에 아빠의 건강 상태를 듣고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많이 걱정했어요. 아빠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세요. 아빠 저 승원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골다공증을 걱정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다음부터 목마라톤 매달리는 것은 하지 않을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화이팅! 그간 이제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운동 안 하고 이제 몸 관리를 등한시했던 부분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결과로 보여주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 몸 관리를 잘해서 집안 가정으로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몸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닥터가 간다. 화이팅! 어디 아프면 참지 마십시오. 해결해야 됩니다. 이병영 씨 보세요. 그 건강 다시 되찾고 가족 사랑 더 깊어지고 이랬잖아요. 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사연이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 닥터가 간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 신청을 남겨주실 때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까지 함께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 지자체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기장군에서는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을 운영해 지난 24일부터 1,200여 곳의 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PC방과 유흥주점, 교회 등 고위험시설을 점검합니다. 기장군 직원들도 300인 미만의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등 중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노력들로 더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디 가실 때 그 가시는 장소, 가시는 곳의 날씨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태풍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비 철저히 하시고 또 기상 상황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